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핫할 때 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은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들썩이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좀 들썩인 것 그러기는 같습니다. 했죠. 예.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저도 실시간으로 계속 봤는데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방한을 하면서 그 강남 한복판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과 그 세 명을 본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어제 혹시 보셨어요? 저는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 네. 제 지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악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안쪽에 있으셨던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자기 어쨌든 악수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와, 진짜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 되게 이례적인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물들이 모인다는 게 사실 지금 뭐 우리가 경제 쪽에서는 이재용 회장과 뭐 젠슨왕과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도 굉장히 크지만 네. 최근에 뭐 에이펙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정신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저 이재용 회장님께서 굉장히 체구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저기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어쨌든 이 AI에 대한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증시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은 결국엔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선구자격인 엔비디아의 회장이 와서 엔비디아의 CEO가 와서 저렇게 회동을 했다라는 것은 뭐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는 본인들의 장사를 좀 하기 네. 위해서 온 게 아닌가. 장사. 예, 장사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쵸. 뭐 예. 그냥 하지는 않겠죠. 네. 그쵸. 뭔가 이 사람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치킨집 앞에서도 계속 가지고 나와가지고 전해주고. 쇼맨십이 엄청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컨퍼런스 콜 같은 거 할 때도 가죽 자켓 입고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쇼맨십을 많이 발휘해 주시는데 우리나라 총수분들도 좀 저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말하고 싶었던 게, 사실 저희도 출입하면서 만나면 그 딱딱한 총수의 모습만 보다가 네. 이렇게 형과 함께 치맥 타임을 하면서 도심에서 국민들과 함께 했다는 게 저는 더 젠슨왕보다 이 두 명의 총수가 더 신기하게 보였거든요. 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 세 명에 모여서 치맥 타임을 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 치킨집을 전부 다 통째로 네. 대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냥 그 테이블만 맞아요. 대여를 해서 네. 이제 예약을 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좀 의미하는 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 AI라는 트렌드와 네. 가장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네. 이 반도체 그 엔비디아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자동차 쪽에도 많이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오늘 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GPU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글로벌 모든 나라를 포함해서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철강부터 화학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철강이나 화학 같은 기본적인 제조업체부터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전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젠슨왕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트렌드가 붙었을 때 네. 가장 크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픈 AI CEO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었죠.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게 치킨집이 나오고 나니까 오늘 치킨 관련 주식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트렌디한 종목들이 있죠. 오늘 재밌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도 네. 그 치킨과 관련되어 있는 육개와 관련되어 있는 네,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약간 트렌드 같습니다. 아. 최근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 네. 굉장히 높아졌고 고객 예탁금도 많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으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데 뭐 사실 이거를 우리가 뭐 업황이 개선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도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크게 보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 황과의 그런 미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혜택을 얻을 수 있었던 기업들의 변동성이 좋기는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이번 주중 같은 경우는 미중 정상회담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변동성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주 후반으로 오면서 젠슨 황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의 행동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친한 세 명의 친구가 형 동생이 치맥을 하고 같이 행사장에 놀러 가는 네. 그런 뭔가 컨셉이었잖아요. 근데 그 행사장에서 보면은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이건희 선대 회장의 인연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상당 시간 그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한테도 뭐 그때는 너는 꼬마였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장난을 치기도 했는데 전 그런 것들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가 봤을 때는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간다는 중요한 고객사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친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비슷했거든요. 제가 네. 갑자기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임기 1기 때 당시에도 이제 그 정상회담을 많이 하진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정상회담에서 수틀렸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젠슨 황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총수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뭐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런 기술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부각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았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해당 분야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회동은 저는 굉장히 부러웠고 같이 함께 하고 싶었고 부러우셨어요? 그래서 어제 뭐 그런 네.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만약 이재용 회장이 계산을 하면 삼성카드로 하고 네. 뭐 정의선 그쵸. 회장이 하면 또 현대카드로 하고 근데 이제 젠슨 황 CEO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네. 좀 재밌는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하루 참 재밌는 일이로 하루가 간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오늘 이제 저희가 방송하기 얼마 전에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약, 그러니까 신규 계약 체결한 걸 발표할 거다라고는 계속 얘기를 해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는지 설명을 주시겠어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GPU, 그 블랙웰을 네. 공급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26만 장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 그리고 네. SK, 그리고 네이버 쪽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이 아주 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뭐 젠슨 황 CEO가 우리나라에다가 뭐 이렇게 좀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초반부터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놀랄 만한, 기쁠 만한 일들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GPU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각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다르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GPU에다가 HBM을 붙은 것을 우리가 루빈이나 블랙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네. HBM3라든지 HBM4에 대한 모멘텀들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네. 우리나라 뭐 HBM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었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젠슨 황 CEO가 이렇게 GPU를 공급을 해주면서 반도체 뭐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 AI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AI라는 인프라를 이 GPU를 공급받음으로써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업무 역량에서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도 사용이 될 거고요. 네. 뭐 현대차 그룹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오늘 그래서 사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았어요. 변동성이 먼저 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반영 된 걸로 그렇죠. 보면 되는 거예요. 선반영이 꽤나 많이 됐습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뉴스를 제가 3시쯤에 봤는데
주가 흐름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좀 더 이른 시간부터 네, 나왔고 네. 3시부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좀 더 변동성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아예 모르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네.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에이펙을 통해서 정치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젠슨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들 네.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활활 타오르다가 살짝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중 정상회담 정도만 남겨져 있고 네. 다른 이벤트들 같은 경우는 큰 굵직한 이벤트들은 이번 10월 달에 뭐 FOMC도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11월 달을 12월 달을 생각을 해보면 이 AI와 관련되어 있었던 모멘텀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GPU 공급이 사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공급망 확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어떤 면에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온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이렇게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공급을 받고 싶어하고 젠슨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캐파를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지금 2024년도 5년도 지나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 쪽에 대한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70%가 좀 넘어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수요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젠슨왕 입장에서도 그게 필요했던 거고 반대로 이제 그 GPU를 우리나라에 공급을 해주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AI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래픽 카드라고 해서 GPU를 만드는 기업이었고 네. 우리가 인텔 같은 기업들은 CPU를 만드는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CPU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GPU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GPU에다가 메모리 우리나라 HBM을 붙인 것을 네. 블랙웰이나 루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습과 추론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AI 반도체 칩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다면 생산성이라든지 기업들이 진행하고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분야들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겠죠.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관련해서 자율주행과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계속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을 내놓고 있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익성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가 과거에 닷컴 버블과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닷컴 버블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AI 트렌드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AI 같은 경우는 산업군에 실제로 적용이 돼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블랙웰 시리즈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받아낸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라든지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밝힌 건 총 26만 장 이상의 GPU를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수치상에도 좀 의미가 있어요. 26만 장 이상이라는 게? 이게 한 장에 네. 1,00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굉장히 비싼 부분이고 네. 물량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겠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니까. 하지만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26만 장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구하기 좀 어려운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뭐 엔비디아 쪽에서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라면 이거는 뭐 수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AI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 지원 계약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젠슨왕의 등장으로 조금 다시 넘어가서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 달러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커지고 있는데 간밤에 좀 주가가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남은 가치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엔비디아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네, 엔비디아가 사실 얼마 전에 굉장히 괜찮은 메리트 시장에다가 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엔비디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개 분기 동안 앞으로 향후 5개 분기 동안
5천억 달러의 규모를 수주를 받았다,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왔거든요. 네. 5천억 달러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와 관세 협상할 때 3,5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5천억 달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라는 것은 AI라는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지금은 에이직 반도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블랙베리라든지 루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범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문형 에이직이라고 해서 주문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캐파 자체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뭐 경쟁이 심화되든 시장이 캐파가 커지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혜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단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포워드 PER이 그러니까 앞으로 선행 PER이 34배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PER이 39배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뭐 어제 새벽에는 잠깐 조정받으면서 5조 달러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독보적인 점유율과 마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블랙베리라든지 루빈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AI와 관련되어 있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PR이 39배인데 현재 34배라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어닝 퍼 스타일 EPS죠. EPS가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엔 수익성이 따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거 닷컴 버블이랑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첫 번째로는 지금은 AI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네.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나쁘지 않아요. 메타가 지난 몇 분기 동안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AI를 이용해서. 근데 새벽에 마감돼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시간 외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메타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닷컴 버블과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좀 간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시장에서 자금을 긴축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10월달 FOMC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트닝을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 네.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종료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자금 공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와 지금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선까지 보시나요? 쉽진 않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가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 여력은 20% 내외 정도 남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꽤 아까 가치가 전에 많이 말씀드린 남았네요. 뭐 기본적인 PER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0% 정도는 더 올라올 여력이 있고 네. 대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주가의 흐름이나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피크가 나올 때는 약간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보다 좀 더 보면서 상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지금 뭐 젠슨왕도 있고 이 세 명의 치맥 회동 덕분도 있지만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오늘 발표 내용도 그런데 사실 젠슨왕이 와서 삼성과 현대차와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가치가 더 부각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전 세계에서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다 했을 때 사실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삼성을 보면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HBM에 대해서 공식화를 하고 네. 또 HBM4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출하했다라고 샘플을 그렇죠. 출하했죠. 샘플을 네. 출하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왜냐면 말을 안 했었잖아요. 외신을 맞아요. 통해서만 알게 되고. 원래 삼성전자가 잘 얘기 안 합니다. 원래 네. 회사 특성상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언제 좀 많이 했냐면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대한 매출을 계속 만들어낼 때 네. 삼성전자 측에서 나온 건지 계속해서 퀄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럴 때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삼성전자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여줬었던 삼성전자의 행보와 네.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실적 나오면서 여러 가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HBM3E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HBM4에 대해서 뭐 샘플을 출하했다라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처졌었던 부분들은 HBM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추가적으로 HBM4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주가의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과거 피크였을 때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어느 정도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뿐만 아니라 D램과 낸드 쪽에 대한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최근에는 사실 HBM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제품들에 대한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보다 5배씩 올라간 가격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원래는 HBM이 처음에 학습, AI 학습 쪽에서 사용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추론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추론 과정으로 넘어갈 때에는 D램과 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D램과 원래 HDD가 많이 필요했는데 여기가 이제 SSD 쪽으로 이제 대체가 2027년도부터는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D램과 낸드 쪽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시나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HBM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수익성이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범용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증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HBM 쪽으로 전부 다 돌린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장 증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2027년도까지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2026년도 중순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우상향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문제는 저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좀 너무 네.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표현도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주가 전망 어느 정도 각각 전망하세요? 왜냐면 목표치가 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네. 참 이게 제가 한 20년 정도 증시에서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증권사 레포트를 열심히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레포트가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쵸. 굉장히 이거를 열심히 읽어보실 것 같은데, 과거엔 이게 뭐 전혀 안 맞을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치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밸류를 고려해 보면 올라가는 게 맞아요. 삼성전자도 더 올라가야 되는, 뭐 12만 원, 13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네. 메타 말씀드렸는데,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캐펙스 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지출이 늘어나는 게 반도체 쪽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이 AI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의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선 좋은 건데, 만약에 이 지출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뭐 엔비디아랑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하지만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엔비디아는 빼죠. 마이크론이랑 비교를 해봐도 네. PER 기준으로 저평가
고정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AI 사이클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의 그런 멀티플에 대한 PBR이나 PER에 대한 그 간극을 좀 좁힐 수 있을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좁아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치는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갭은 있었어요.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에 그런 간극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기술력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 간극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방으로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는 열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참 제가 요즘에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진짜 많이 받으시죠? 너무 힘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반도체 좋습니다.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에 꼭 이 말이 붙더라고요. 근데 좀 조심하십시오. 이게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애매하실 텐데, 주가가 어쨌든 꺾이기 시작을 하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대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투자 성향이 뭐 나는 3개월, 6개월 정도 괜찮아 라고 하신다면 전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소재와 부품과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안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이나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장비 확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주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소재와 부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 기업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위주로 보신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은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과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분석을 하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부터 뭐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손익비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 10% 올라가는데 빠질 때도 10%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큰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때 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빠질 때는 내가 5% 정도 밀리면 손절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좀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우리가 그 젠스방 이야기하면서 현대차 그룹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부터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에 관련돼서 25%에서 15%로 내려왔다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는 15% 확정됐을 때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관세에서 15%가 됐었던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2.5%에서 15%가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주가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15% 내려오니까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만약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본다면 오히려 자동차가 좀 더 편한 선택지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판단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섹터에다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는 상방의 여력이 있지만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는지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매력적일까라고 고민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금요일자 기준으로 코스닥도 괜찮은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가 말일날 같은 경우는 수급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개인적으로 AI 그 거품론, AI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쪽이세요? 이게 좀 와닿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요즘에 챗GPT 열심히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효율성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영역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성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의료 AI 쪽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료 AI 쪽에서 실제로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접목이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선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차로 본다면 금융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의료 AI 쪽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뭐 AI 트렌드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이 와닿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AI 트렌드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본적 지출, 캐펙스에 대한 변화 여부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때는 제 네.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4분기죠. 미국과는 그 재무 회계 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깨질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시장 뭐 실적이 좀 깨지고 그때 뭐 자본적 지출 캐펙스 투자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산업 자체의 성장은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토대로 했을 때 미장에서 AI 관련이나 그런 주식을 좀 투자할 때 좀 분산하는 거나 포트폴리오 짤 때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금리 인상. 인상. 인상은 사실 네. 가능성이 낮은데 금리 인상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은데 이제 파월 의장이 뭐 12월 달에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뭐 한 20%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캐펙스에 대한 부분 그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그러면 AI 투자 자체는 조금씩 뭐 적립식으로 좀 조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시장을 보셨을 때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사실 어떻게 짜야 되지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우리나라입니까? 미국입니까? 미국이요. 미국은 ETF가 잘 돼 있어서 ETF를 적립식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방송을 3년 후에 돌려보실 게 아니라 한 3개월, 6개월 후에 돌려보실 거라면 전 우리나라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도 역시나 좋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나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본다면 네. 전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제약바이오 같거든요. 갑자기, 네. 갑자기 제약바이오인데 네. 우리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속도가 좀 걱정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속도가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좋을 겁니다. 네. 근데 조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그동안 못 올랐었던 자동차 그리고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같은 것도 좀 포트를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은 좀 직구로 승부를 보는 시장입니다. 직구. 그러니까 뭐 내가 많이 공부해서 나만 알고 있는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하는 게 좋고 최근에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들을 많이 만나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비중이 3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인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에서 30%가 넘어가지 않으면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BM이라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보다 좋은 수익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른 걸 매도해서 이쪽으로 같이 넘어가는 그런 기관 포모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라면 여기서 자금이 추가적으로 메이저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는다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사상 신고가인데 코스닥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종목군들도 저는 하반기에는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메인 테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반도체가 전체 포트에서 한 60%, 70%, 80%였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50%, 40%, 30% 이렇게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미국은 ETF 위주로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마지막 그 이야기들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경제 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